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R 읽어주는 곰돌스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서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네, 새해 들어서 날씨가 많이 추웠다가 주말 되면서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 가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간만에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스타트업계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역시 스타트업도 회사인지라 고민들이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신년에 스타트업 좋은 사례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도 애저 쓰는 스타트업들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소식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미국 서부 피닉스 지역, 그 다음에 한국의 서울에 OCI 애저 상호 연결 리전을 오픈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OCI 리전 계속 소개를 할 때마다 몇몇 지역에 대해서는 좀 부러운 시선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의 상호 연결 리전에 대해서도 간간히 전해드리곤 했는데요. 곰돌이님, 그 서울에 애저 상호 연결 서비스가 오픈할 거란 거 미리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도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저희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OCI 리전의 확장 소식을 전할 때 7개의 새로운 리전이 오픈할 순서를 정확히 저희가 예측을 했었고요. 피닉스의 OCI 애저 상호 연결이 곧 임박했다는 사실도 앞서 방송에서 기뜸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은 의외네요.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이런 얘기가 딱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그 국내에 가능하지 않았던 기능이라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간략하게 이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처음 이 서비스가 소개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2019년 초 중반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도 외부에는 이 서비스가 급작스럽게 발표되기도 했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이 이전까지는 없었던 서로 다른 클라우드 간의 상호 연결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이런 파트너십을 위해서 협력을 계속 해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필요성이 최근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서비스가 출시된 게 2년 반 전이니까 일찍 준비를 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이 파트너십의 주요 핵심 컨셉은요.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클라우드 제공사 간의 데이터 센터가 인접한 그리고 지역에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해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운영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개 서로 다른 클라우드 환경이지만 직접 인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정적인 대역폭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지연 시간을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고민하거나 특정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할 때 이 연결성이 가지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OCI 애저 상호 연결을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지금이야 뭐 대부분 클라우드로의 업무 전환이나 신규로 클라우드 향으로 설계를 할 때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결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클라우드 전환이 아직 고려 중일 때에는 많이들 가지는 고민이 온프라미스에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두고 애플리케이션만 클라우드로 가는 게 어떨까? 뭐 또는 특정 클라우드에서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클라우드로 애플리케이션이랑 연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죠. 현재까지의 솔루션은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긴밀하게 통신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 간에는 최소의 지연 시간과 대역폭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애플리케이션의 해야지 최적의 성능을 가질 수 있겠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많은 시간과 공수가 드는 작업입니다. 서로 다른 클라우드 제공자 간의 네트워크가 한 데이터 센터에서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고객이 OCI에 기대하는 차별화된 특성은 이 엑사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RAC라고 하는 고가형성의 환경부터 해서 ADG 등의 백업, DR 솔루션 등
오라클만이 가지는 특화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환경 또한 고객이 기대하는 차별화된 서비스죠. 고객이 만약에 애저에서 단넷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나 마이크로소프트 BI 또는 AI 플랫폼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로는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이들 어플리케이션 간에는 한 네트워크처럼 간섭 없이 이게 높은 처리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용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제공자 각자는 이 주력 제품이나 특기가 다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산업별로 어떤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예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라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의 강점이 있겠고요. ERP와 피플소프트, EBS 등의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도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웹프론트 서비스라든지 오피스 365 같은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애널리틱스, AI, IoT 또는 반넷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 서비스 등의 상당한 경쟁력이 있죠. 이러한 서비스들은 OCI 애저의 이 상호 연결을 환경에서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위치해서 별도의 어떤 간섭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OCI 애저 간에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이점뿐만 아니라 아이디를 통합할 수 있는 이 상호 운영성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OCI IDCS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애저의 액티브 디렉토리와 오라클의 IDCS 간에는 이 페더레이션 ID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싱글 사인온을 해서 사용자는 양 클라우드에 서로 다른 아이디로 별도의 리소스를 관리할 필요 없이 OCI와 애저 간의 상호 간의 단일 아이디로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그 오라클 클라우드 국내 사례로 스타트업 원더라이브의 양성욱 대표님을 모시고 OCI의 상용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었죠. 그 OCI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또는 이제 뭐 쓸 수밖에 없는 이유로 OCI의 타사 대비 그 저렴한 네트워크 아웃바운드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업무 중에서 외부로의 아웃바운드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리소스는 OCI에서 운영하는 것도 또 하나의 사용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 온더라이브와 같은 이 외부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고객이라면 이 트래픽 처리에 대한 서버를 OCI로 옮기기만 해도 네트워크 비용의 3분의 1 이상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애저의 경우에는 사용량 구간별로 이 비용을 차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표를 한번 보시고 월 얼마나 쓰고 있고 얼마를 절감할 수 있을지 이 테이블을 한번 확인하시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OCI가 사용량 구간별로 차별화 두고 있는 것은 10테라까지는 무료라는 점이 있죠. 반면에 애저의 경우에는 5기가를 넘어서면은 과금 구간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10테라, 40테라, 100테라, 크게는 350테라 이렇게 따로 구간별로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호 연결에서의 필수적인 물리적인 연결 통로는 OCI의 패스트 커넥트하고 애저의 익스프레스 라우트입니다. OCI 패스트 커넥트는 아웃바운드 트래픽 비용이 과금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전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타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전용성 서비스를 통한 아웃바운드도 또한 과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용선 환경을 통한 내부적인 트래픽을 한쪽 방향으로 많이 이동해야 한다는 업무라면 OCI 쪽에서 애저 쪽으로 트래픽이 흐르도록 구성을 한다면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호 연결이 어떤 아키텍처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략의 연결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 대표적인 논리도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OCI 애저 두 지점 간의 교차 연결은 각 클라우드사가 제공하는 전용선 서비스가 서로 마주하는 형태입니다. 중간에 보이는 연결 지점이 OCI의 경우에는 패스트 커넥트, 애저의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라우터가 서로 마주보는 형태죠.
패스트 커넥트를 구성을 할 때는 연결 파트너 목록에 네트워크 사업자가 아닌 애저 익스프레스 라우터를 직접 어태치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애저의 익스프레스 라우터를 생성할 때 파트너 목록을 선택할 때 패스트 커넥트로 직접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는 접점은 OCI의 경우에는 DRG라고 하죠. 다이나믹 라우팅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OCI의 VCN으로 연결이 됩니다. 애저의 경우에는 OCI의 DRG와 같은 용도의 버추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애저의 VNet으로 연동이 되는 그런 형태죠. 통상 각 클라우드에서 이 리전 간의 피어링을 하는 방식처럼 각 클라우드는 라우팅을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그 사이더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온프레미스나 고객사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에 따라 보안 안전 연결을 위해서 이 VPN이나 전용선 서비스를 각 클라우드 제공사로 별도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클라우드 제공사는 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대로 VCN이나 VNet을 확장해서 다른 리전으로 피어링도 가능하고요.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온프레미스에서 하나의 클라우드 제공사를 경유해서 연결된 또 하나의 클라우드로 한 번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그림에서 고객 데이터 센터에서 각각의 클라우드로 이 연결이 VPN이라든지 패스트 커넥트로 각각 따로 연결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우팅 특성상 이것은 제약이 있고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고객 데이터 센터에서 OCI로 VPN이나 패스트 커넥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OCI와 애저는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사용자는 OCI의 VPN이나 패스트 커넥트를 통해서 OCI를 경유해서 애저로 직접 연결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바로 갈 수는 없고요. 중간에 경유하는 클라우드에서 점프 호스트와 같은 그런 역할이 있어야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온프레미스에서 보안 연결이 필요하다면 각 클라우드 제공사로 별도의 VPN이나 전용선 서비스를 연결해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네트워크가 중간에 제3 사업자를 통한 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 운영이라든지 구성상 훨씬 단조롭고 이 포트와 포트 사이에 매체를 넘나들면서 생기는 이 출렁거림, 그것을 지터러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훨씬 적으면 그만큼 서비스의 품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장표에 나와 있듯이 인터커넥트 간의 평균 레이턴시는 약 1.2ms에서 약 2.1ms 사이가 나옵니다. 사실상 같은 데이터 센터 내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대역폭은 OCI의 경우에는 현재 서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1기가와 10기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애저의 경우에는 50MB부터 10GB까지 다양하게 있고 각각의 가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대역폭 크기를 애저에 맞춰서 구성하시는 게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모든 연결까지 수동으로 구성을 해도 뭐 그리 복잡하지거나 뭐 또는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연결 구성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GitHub에 테라폼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구성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활용하면 훨씬 편하고 빠르게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 두 클라우드 제공사가 하나의 클라우드 환경처럼 운영이 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주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상호 연결해서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사 간에 이 파트너십을 체결할 때 이 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사가의 콜라보레이트 서포트를 하겠다라고 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정해둔 거죠. 예를 들면 고객은 이 어떤 문제가 OCI 제품이나 환경에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애저 제품이나 환경에서 생긴 문제인지 쉽게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죠. 이때 고객은 양사 어디든 서포트 리퀘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분석 단계에서 자사의 문제라면 당연히 기존의 프로세스대로 처리가 될 테고요. 어느 단계에서는 이 문제가 자사 제품의 문제가 아니거나 뭐 같이 들여다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면 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서 상대편 클라우드 서포트 팀의 고객 정보에 대한 공유를 하고 양사 서포트 팀에서 같이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추려지면 양사 중 한쪽에 이어서 이 오너십을 가지고 최종 솔루션을 제시하는 이러한 단계로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저 쓰는 스타트업들도 많은데 엔터프라이즈 속에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오라클 쪽 솔루션 써야 하는 상황이면 이건 정말 좋은 조합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애저에서 MySQL 쓰는 스타트업들은 그 인터커넥트 통해 가지고 OCI의 MDS 한번 써보시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 히트웨이브 정말 추천드릴 만한 서비스인데 상호 운영하면서 네트워크 레이턴시 걱정 없이 한번 써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OCI의 그 새로운 리전 오픈과 함께 해당 지역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아보는 걸어서 OCI 리전 속으로가 신을 맞아 또 하나의 리전 소식이 추가되는데요. 이번에는 어딘지 그 곰돌이님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저희 방송 초반에 한창 그 브라질의 비네도 리전의 오픈을 시작으로 해서 리전 내 새로운 서비스들을 소개를 했고요. 본격적으로는 10월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리전을 시작으로 해서 걸어서 OCI 리전 속으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어서 프랑스의 마르세유 리전 오픈 소식이 있었고요. 이어서 싱가포르 리전 오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와 이탈리아의 밀라노를 거쳐서 최근 연말에 스웨덴의 스톡홀름 리전까지 갔었죠. 이로써 현재까지 37개의 OCI 리전이 오픈을 했고요. 올 연말까지 계획 중인 리전은 7개입니다. MS 애저 인터커넥트가 지원되는 리전은 방금 전 소개한 서울과 미국 서부 피닉스 리전을 포함하면 총 10개 리전에서 애저 인터커넥트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하네스버그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큰 도시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입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벤더의 분포 위치를 보면 애저가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에 선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AWS는 케이프타운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아프리카 대륙을 통틀어서 남아공 외에는 이렇다 할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커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넓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IT 인프라로서는 아프리카 대륙이 아직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요하네스버그 일대는 이 원시 유적이 많이 발견된 현생 인류의 발상지라고 하네요. 요하네스버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백만장자가 가장 많다고 할 정도로 가장 부유한 도시인데요. 전통적으로 이 광공업, 물류 산업이 강하고요. 최근에는 IT와의 금융업까지 다양한 산업이 발전해 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세계의 유수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요하네스버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삼성과 LG도 이 글로벌 사업망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해외 자회사를 요하네스버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인구가 약 450만 명 정도고요. 이 광역권을 포함하면 9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남아공 전체 인구가 한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인구수로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많은 편입니다. 이 문제는 이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이 부의 불균형과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 불안정한 이 치안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남아공 폭동과 약탈 때문에 LG 공장이 방화에 전소됐다라는 뉴스가 같이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번 폭동의 촉발은 대통령 구금에 항의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시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까 곧바로 약탈과 방화로 이어져 버린 거죠. 백인 인구는 12%밖에 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부는 백인에게 몰려 있습니다. 남아공은 1650년대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보급로 목적으로 이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역사라고 할 게 없고 이 지역에 100만 년을 이어온 이 원시 부족의 삶이 전부였는데요. 백인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수탈의 식민 지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프랑스가 들어와서 한번 해먹고 1800년대 초반에 영국이 들어와서 이 식민 지배를 시작하게 되죠. 이후에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서 전쟁과 독립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1996년에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된 다음에야 이 흑인 인권과 차별에 대해서 금지하는 새헌법이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흑인은 이 도시 중심에 거주할 수도 없었고 외곽에 살아야만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인종차별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서 이 대부분의 흑인은 도시 외곽에 별도의 주거촌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 백인들은 경비원과 창살로 꽁꽁 닫힌 집에서 그들만의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하네스버그가 크게 번성하게 된 계기도 1880년대에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면서 유럽에서 골드러시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라고 하네요. 흑인들은 이 종일 지하 갱도에서 금을 캐고 이 백인들은 금으로 얻는 부를 다시 다 차지하는 아픈 역사가 아직도 이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이전과는 다르게 이 조사하는 내내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베어메탈님의 추천으로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현생 인류의 큰 집이 되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인종차별로 이 홀대하는 걸 보니까 막 화가 나네요. 이번 요하네스버그의 리전은 재미도 유구한 역사도 없는 이 식민지배의 수탈과 인종차별 역사만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소개할 리전은 좀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방송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그룹은 프랑스 파리,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 멕시코 케레타로 리전이 다음 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그 소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IPv6 관련 소식인데요. 계속해서 곰돌이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도 곰돌이가 소개합니다.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이제부터 듀얼 스택 IPv6 주소를 지원하게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OCI에는 두 가지 종류의 로드 밸런서가 지원이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소개하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이 비프락시의 L4 기반의 로드 밸런서가 있고요. 흔히들 UDP 패킷이나 이 짧은 대기 시간을 처리할 때 주로 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상태 확인과 구성이 가능한 고급 프락시 기능을 가진 L7 기반의 라우팅이라든지 SSL 터미네이션 같은 그런 기능을 필요할 때 사용하는 OCI 로드 밸런스가 있습니다. 이번 기능은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에서 이제부터 듀얼 스택 IPv6를 지원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의 로드 밸런서에서 IPv6, IPv4를 가진 클라이언트 모드를 지원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OCI는 VCN을 생성할 때 IPv6에 대한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브넷을 생성할 때도 IPv6에 대한 지원 여부를 선택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성 후에 버추얼 네트워크 정보를 보면요. IPv6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IPv4에 대한 정보도 함께 표기가 되죠.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를 생성할 때 이번에 나온 게 IPv6에 대한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세부 설정에서 지원 프로토콜을 비롯해서 백엔드의 로드 밸런서 리스너로 IPv4를 사용할지 IPv6를 사용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을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가 IPv6, v4를 듀얼 스택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IPv4를 지원하는 IP든 IPv6를 지원하는 IP를 가진 디바이스든 어떤 것든 이 하나의 로드 밸런스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는 백엔드에서도 서버를 IPv4로 할지 V6로 할지 이 두 단계가 따로 구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이 클라이언트로서 IPv6에 대한 접근이 일반적이지는 않은데요. 점점 IoT 디바이스가 늘어나고 이 새로운 디바이스에 IPv6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IPv6로 설정이 가능한 인프라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면 다시 소개할 기회가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에서 IPv6를 지원하게 됐다는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번째 소식은 이어서 민수 아빠님이 설명해 주실 텐데요. 쿠버네티스의 초기 구동 스크립트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OKE의 신규 업데이트 소식은요, 민수 아빠가 소개하겠습니다. OCI의 OKE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요, 클라우드 INIT 스크립트를 설정해서 워커노드 호스트가 실행될 때 특정 로직을 실행하도록 구성하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소식입니다. OCI는요, VM을 생성할 때 고급 옵션으로 클라우드 INIT 옵션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요, 쉘 스크립트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이 스크립트는 VM이 실행될 때 시작하도록 됩니다. 따라서 VM이 시작할 때요, 특정 로직을 적용해야 할 때 이 옵션을 사용하면 매우 간편하게 서버 실행 중에 특정 작업을 구성하도록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한다든지 보안 설정을 한다든지 어떤 사항을 점검하는 코드를 쉘 스크립트로 작성해서요, 클라우드 INIT 옵션을 구성하면 VM에 이런 작용이 적용되도록 자동화 구성하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이 설정이 OK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구성되도록 지원됐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설정은 OK의 간편 설치 모드에서는 지원되지 않고요. 사용자 정의 설정 모드로 설치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급 설정에서 이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에 설정된 쉘 스크립트 코드는요, 워커 노드가 시작될 때마다 이제 실행됩니다. 호스트 서버의 시작 단계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커스터마이징 해야 한다면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소식은 엑사CS의 새 소식입니다. 베어메탈님께서 어떠한 내용이 바뀐 것인지 두 가지 내용으로 쭉 이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아빠곰님의 설명처럼 엑사CS의 변경 소식인데요. 설정과 관련된 소소한 내용과 PDB와 관련한 편리한 관리 기능 구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설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엑사CS에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DB 유니크 네임과 오라클 SID 접두사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명령 규칙 컨트롤에 대한 향상된 기능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DB 네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네임을 입력하면 이렇게 지정된 프라이머리 DB의 DB 네임과 스탠바이 DB의 DB 유니크 네임을 기반으로 해서 이 SID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옵션으로 그 DB 유니크 네임에 대한 전미사를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DB 유니크 네임은 데이터베이스 가드 연결을 생성할 때 자동 생성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은 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와 그다음에 데이터 가드 연결로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데이터베이스 유니크 네임 또는 SID 접두사를 입력하여 이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관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명령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보면 그 인스턴스 이름, 뭐 SID, 뭐 데이터베이스 네임, 서비스 이름, DB 유니크 네임 등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말씀하신 것 같은 여러 이름에 대한 명령 규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인스턴스 DB 좀 헷갈리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오늘은 그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여러 이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DB 네임이라고 합니다. DB 언더바 네임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인스턴스 이름인 SID가 있고요. 세 번째는 DB 유니크 네임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는데요.
우리는 흔히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통째로 하나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 뜯어보면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공유 또는 전용 메모리 공간과 이를 처리하는 여러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들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어려울 수도 있으실 텐데 결국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메모리와 프로세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붙은 이름이 바로 인스턴스 네임이고요. 오라클에는 SID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정확하게는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파일들을 의미하고요. 컨트롤 파일, 리드 파일, 데이터 파일 등등등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들인데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 인스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묶어서 그냥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인스턴스는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몸통이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케이스가 아주 쉬운 케이스인데요. 이 하나의 인스턴스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진 아주 일반적인 환경이죠.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스턴스 네임과 데이터베이스 네임이 같게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머리가 하나에 몸통이 하나, 그냥 이름도 하나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흔히 알고 있는 RAC 구조죠. 서버가 두 대가 있고 스토리지를 공유하는 그러한 형태일 텐데요. 이 경우 보시면 위와는 다르게 인스턴스가 두 개고요.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입니다. 즉 하나의 DB에 인스턴스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즉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로 공유하면서 두 개의 서버에서 메모리와 프로세스가 각각 돌고 있는 RAC 운영 그림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인스턴스 이름은 서로 다르게 지정이 될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그 인스턴스 이름과는 다르게 지정이 될 것이라는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예를 들면 인스턴스는 뭐 PROD1, PROD2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면 데이터베이스는 PROD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을 하게 되죠. 위에 얘처럼 머리가 두 개이고요. 몸통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는 각각 이름을 달리 붙여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이걸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RAC로 구성된 DB가 데이터 가드 등으로 DR이 구성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스턴스는 프라이머리에 두 개, 스탠바이에 두 개, 총 4개가 될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프라이머리에 한 개, 스탠바이에 한 개, 이렇게 총 2개가 될 것입니다. 이때 머리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서 서로 다르게 구분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1번, 2번, 또 저쪽에 1번, 2번 이렇게 구분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프라이머리의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스탠바이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근본적으로 두 개는 내용이 같은 것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원본이냐 복제본이냐 이런 구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될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DB 유니크 네임이 필요한 거죠. 프라이머리의 유니크 네임과 스탠바이의 유니크 네임이 서로 다르게 표기가 됨으로써 이게 각각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각 구성에 따라서 왜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오른쪽에 URL을 보시면은요, 간단하지만 요 내용을 또 명료하게 정리한 내용도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데이터베이스 이름들에 대한 앞선 설명에 따른 여러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변경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이름 지정이 불일치 문제라든가 또는 프라이머리, 스탠바이 모두에서 이제 각각의 이름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식별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름 지정하게 되는 그런 표준 사항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지키기도 어렵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름 하나를 짓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 릴리즈를 통해서 고객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름에 대한 지정은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때만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이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SID 이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12.1 버전 이상만 지원이 되고 또 역시나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에 있어서는 유니크하게 각각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차후에는 아까 제가 1212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름을 각게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로드맵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가지 이름 지정과 또 이름이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또 이름 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한번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CS의 또 다른 소식인데요. 이번 소식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엑사CS의 데이터베이스에서 PDB, 그러니까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의 생성과 관리를 OCI 콘솔과 API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OCI 콘솔상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짝 알아보면은요. 컨테이너상에 존재하는 PDB를 새로 생성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이 PDB로 DG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OCI 콘솔을 통해서 하게 되고 프로비저닝 관리를 쉽게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PDB를 스타트한다거나 스탑하거나 뭐 모니터링 작업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동일한 AD의 이 VM 클러스터 내에서 이 PDB 클론 작업 등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주 편리하고 중요한 기능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DBCS에서 이미 7월에 적용이 된 기능이고요. 엑사CS에서는 이번 1월 달에 적용이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를 찾아가시면은 이전에 DBCS에서 이러한 내용도 적용된 것에 대한 내용이 또 똑같이 이번 그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에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적용된 것들이 이번 엑사CS에 최종적으로 적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엑사CS의 PDB 관리 기능 추가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소식은 오라클 빅데이터 서비스의 새로운 버전 릴리즈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이 변화가 있었는지 민수아빠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신규 업데이트 소식은요, 민수 아빠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빅데이터 서비스에 업데이트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빅데이터 서비스에서 데이터 카탈로그 익스터널 메타스토어를 조회하고 설정하는 화면이 통합됐다는 것과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 커넥터라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업데이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신규 소식을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빅데이터 서비스는 OCI에서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하둡 서비스를 OCI에서는 빅데이터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둡에서는 대표적으로 하이브라는 컴포넌트를 제공해요. 그래서 하이브는요, 하둡 스토리지에서 저장된 파일을 SQL로 조회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술인데요. OCI 빅데이터 서비스는요,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저장소로 하둡 파일 시스템 HDFS와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그 하이브가요, SQL로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는요, 각 파일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고 파일을 구성하는 데이터는 어떤 포맷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메타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런 하이브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로 MySQL 혹은 PostgreSQL과 같은 그런 하이브 메타 저장소를 사용해서 이런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OCI에서는요, 다양한 데이터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다양한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에 대한 메타 정보를 관리하고 거버닝하는 서비스가 별도로 제공되는데요. 그 서비스 이름이 OCI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입니다. 이 데이터 카탈로그에는요, 부가적으로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지원하는 기능도 제공이 돼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 카탈로그 안에서는 하이브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하둡 서비스는 이 메타스토어를 이용해서 하이브 메타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기능을 외부에 공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OCI 빅데이터 서비스가요, 하이브 메타 정보에 대한 데이터 저장소로 OCI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익스터널 메타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OCI 빅데이터 서비스의 외부에 관리형 하드 서비스의 하이브 메타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그러면 빅데이터 서비스가 하이브 메타 정보를 외부에서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카탈로그에 이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왜 OCI가 만들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OCI에서는요, 대용량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술로 처리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런 빅데이터 기술 중에서 스팍이라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서비스고요. 하둡 전체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 서비스입니다. 또 하나는요, 서버리스 스팍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플로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둡 전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팍이라는 기술만을 제공하는 그런 독립적인 서비스고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스팍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데이터 플로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OCI 데이터 플로우는요,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파일들, 대용량 데이터를 병렬 처리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플로우가 특정 파일을 입력 혹은 출력 대상으로 지정해서 사용할 때요,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특성을 일일이 입력하거나 설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해당 파일이 하이브 메타에 메타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한다면 이런 작업을 상당히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제공하거든요. 이렇게 스팟 코드를 개발하는 과정이 메타스토어만 있다 그러면 상당히 개선되고 효율적으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브 메타 저장소가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관리가 된다는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면요, OCI 데이터 플로우는 이 정보를 참조해서 개발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요, OCI 빅데이터 서비스가 하이브 메타 정보를 데이터 카탈로그에 관리한다면요, OCI 빅데이터 서비스와 OCI 데이터 플로우 모두 이 정보를 활용해서 스팟 코드에 대한 개발 및 그 운영이 굉장히 편리해지게 됩니다. OCI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하이브 메타 저장소를 지원하는 기능은 작년 5월 달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었고요. 이번에 공개된 업데이트는요, 빅데이터 서비스에서 데이터 카탈로그에 하이브 메타를 저장하는 기능을 조회하고요, 설정하는 UI가 하나로 통합됐다는 소식입니다. 관리형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데이터 서비스와 데이터의 메타 정보를 거버닝하는 데이터 카탈로그,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스팍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통합성이 상당히 강화가 됐다는 의미에서 이번 업데이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서비스의 통합성을 향상하는 그런 빅데이터 커넥터 기능이 추가됐다는 소식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한 기능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하나는 오라클 로더 포 하둡이고요. 이 기능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하둡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요, 하둡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만들어져 있는 대용량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빠르게 병렬 처리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란 OCI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카피 투 하둡이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요, 하둡으로 내리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기는데요. 이런 이슈를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카피 투 하둡입니다.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요, 데이터 펌프라는 형태의 데이터를 고성능으로 외부로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 펌프 파일을 하둡에다가 적재해서 직접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이 카피 투 하둡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병렬로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 펌프고요. 이 펌프 파일을 직접 하둡에서 읽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저희가 기존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외부로 데이터를 어떻게 빼낼 것이냐, 하둡으로 빼낼 것이냐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빅데이터 커넥터 기능은요, OCI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상호 운영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번 주에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는요, 하이브 메타 정보를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관리해서 빅데이터 서비스와 데이터 플로우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통합성을 증가시키는 기능이 발표가 됐고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빅데이터 서비스 간의 상호 운영성을 높이는 빅데이터 커넥터의 기능이 제공됐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더 안정화됐고요. 그리고 통합성이 상승됐다는 의미로 이번 업데이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추가 소식이 있네요. 데이터 가드의 설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베어메탈님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어메탈입니다. 이번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릴리즈의 제목과 내용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릴리즈를 정리하는 한국 시간인 14일 금요일자에는 본 제목이 VM과 BM, 그러니까 베어메탈 DB 시스템에서 오라클 액티브 데이터 가드가 서포트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제목과 내용이 올라왔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제목이 BM, VM, DB 시스템에서 OCI 콘솔 API를 통해 DG 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네요. 우선 내용을 보면은요, VM과 베어메탈에서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OCI 콘솔과 API로 DG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데이터 가드 연결을 구성할 때 일반적인 데이터 가드와 함께 저희가 ADG라고 얘기하는 액티브 데이터 가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현재 구성된 DG 연결이 있다면 이 DG의 타입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왜 제목과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ADG의 서포트 여부에 있어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OCI 콘솔을 통해서 이 DG 연결을 구성하면은 ADG가 아닌 DG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가드 구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ADG, 액티브 데이터 가드 구성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OCI에서 이렇게 ADG를 구성하면 하려고 하면 이제 매뉴얼하게 구성을 하게 되고요. DG 어소시에이션이란 말 그대로 OCI 콘솔 상에서의 이 메뉴는 DG를 구성하는 것으로 밖에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내용은요, OCI 콘솔과 API를 통해서 ADG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현재 구성된 데이터 가드 타입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이번 릴리즈의 내용이 이 DG, ADG 구성에 대한 문제이지 이 서포트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제목에 대한 변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뭔가 내용이 크게 바뀌었나 싶었지만 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 필요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무엇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항상 꼼꼼히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액티브 데이터 가드의 경우에는 오른쪽 화면에서처럼 이게 높은 수준의 라이센스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BYOL로 이제 라이센스 옵션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익스트림 퍼포먼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잘
확인해 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 상세 기술 사항들이 쭉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도큐먼트 문서를 직접 보시고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DG, ADG 구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새롭게 이 변경된 릴리즈 사항에 대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소식도 쿠버네티스 관련된 소식이네요. 민수 아빠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OCI의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OKE에서는요, 이번에 PVC로 OCI NAS 서비스인 OCI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민수 아빠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쿠버네티스의 PV와 PVC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PV는요, 퍼시스턴트 볼륨의 약자고요. 쿠버네티스 관리자가요, 그 컨테이너 개발자, 그 파드 개발자를 위해서 스토리지를 추상화해서 등록하는 리소스가 PV입니다. 관리자가요, 스토리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등록해서 PV를 만들면 파드 개발자는 사용하겠다는 요청서를 등록합니다. 이것이 PVC,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이고요. 이 PVC를 만들면 파드 개발자는 PVC에서 등록되어 있는 이름을 단순히 참조하는 것만으로도 그 파드에서 이 볼륨, 영구 저장되는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PV와 PVC의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이번에 OCI에서는요, OCI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PVC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요, OCI에서는 OKE,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 PVC로 OCI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고요. OK 클러스터에 기본적으로 배포되는 OCI, CSI, 그 CSI는요,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의 약자고요. 오라클에서는 이 CSI의 스펙에 대한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OK를 배포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PV 생성 과정을 상당히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겠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파일 스토리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OKE에서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쿠버네티스 관리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등록을 해서 PV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위치라든지 실제 자원에 대한 리소스 정보가 들어가고요. 파드 개발자는 이것에 대한 사용 요청서를 만들어서 PVC를 만듭니다. 여기에는 관리자가 만들었던 PV에 대한 이름 정보가 들어가고요. 이 이름 정보를 확인해서 나는 이 자원을 이러한 이름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PVC를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컨테이너가 등록이 되면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PVC에서 등록했던 이름만을 참조해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처리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CSI가 쿠버네티스 자체에 대한 OKE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워커노드에 대한 그런 루트 권한이라든지 OS에 대한 권한을 별도 필요하지 않고 이런 설정만으로 OCI 파일 스토리지, 외부 스토리지를 설정하고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번에 업데이트 내용이었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컨테이너, 그 파드 안에서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볼륨 관리를 쉽게 구성하고 관리할 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OCI에서는요, 블록 볼륨과 OCI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두 가지 모드를 PVC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앞부분에 소개해드린 OCI 애저 인터커넥트 같은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클라우드가 각각의 특성으로 분할을 어느 순간에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각자의 특성 있는 클라우드를 여러 개 쓰는 멀티 클라우드가 일반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도 클라우드는 AWS를 쓰고 분석은 GCP 쓰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경이 보편화되면
OCI 예저 인터커넥트 같은 것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과 스타트업 고객들 모두 멀티 클라우드에서 각 특성에 맞게 사용하는 시너지가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내용들은 다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저희 설명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3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장 선생, 이거 아까 인터커넥트 보면은 이거 다른 사례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거 뭐 없어요? 네, 저도 이걸 녹화를 끝내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여러 다른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윈도우즈 라이센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라이센스에 되게 비용도 저렴하고 편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인데 다른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되게 배타적이에요. 비싸다는 거죠. VM으로 할 때는. 베어메탈로 할 경우에도 굉장히 엄격하고 어떤 머신이 기존에 있던 고객 라이센스를 쓸 수 있을지 이런 거 배타적이기 때문에 OCI에서 이걸 비용 최적화로 VM으로 윈도우즈를 올리려고 하면 데디케이티드 버추얼 베어메탈 머신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베어메탈에다가 데디케이티드로 VM을 우겨 넣어야 되는 이상한 그림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서 유연성이 호스트 단위로 나눠서 할당할 수 있는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한 머신에다가 VM을 우겨 넣어야 되는 이런 구성이 되는데요. 이걸 지금 인터커넥트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일반 윈도우즈 인스턴스는 애저에서 실행하고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토노머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는 그쪽으로 굳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구성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윈도우랑 이렇게 인프라 같이 쓰는 데들은 이 구성 진짜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죠?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음. 따로따로 이제 그거는 이제 MS 애저 빼고는 다른 클라우드가 마찬가지거든요. 정책이 VM일 경우에 굉장히 유연하게 쓰기에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MS 애저가 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구성 참 좋다. 요 구성 참 좋아. 또 한 번 좀 보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한쪽 방향으로 데이터가 흘러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OCI 패스트 커넥트는 아웃바운드 비용이 없고 애저 쪽에 있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블럽 서비스에서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또는 오라클에 있는 인프라에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뭐 세컨더리 백업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저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 두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사실 비용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아요. 좋은데요? 이거를 방송 때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막판에 또 이게 들어가네. 끝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이 예. 유스 케이스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점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 날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어요, 다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